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9호, 10호 태풍이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발생해 이른바 트리플 태풍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10호 태풍은 29일 오후쯤 소멸할 전망이지만 9호와 11호 태풍은 서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매우 유동적인 진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연속으로 오른 전기요금 탓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실험 데이터 센터 일부를 가동 중단했습니다. 24시간 켜져 있어야 하는 센터 내 컴퓨터의 절반 가까이 전원을 내린 건데 연구기관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2차 전지의 새로운 전극 소재로 떠오른 맥신이 과학계는 물론 일반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맥신은 2차 전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활용도가 높아 꿈의 신소재로 불리지만 상용화까지는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일본의 달 탐사선과 천문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가 또 불발돼 3차례 연기됐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28일 오전 규슈 가고시마현에서 H2A 로켓 47호기를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발사 지점 상공의 강풍으로 발사를 취소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어 안전하게 보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저장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언스 투데이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28일 오전 9시쯤 괌 북서쪽 해상에서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9호 태풍 사울라와 10호 태풍 담레이에 이어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추가로 만들어지며 트리플 태풍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호 태풍은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르게 북동진하며 29일 오후쯤 소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9호와 11호 태풍은 인접한 채 서로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후지와라 효과를 일으켜서 앞으로의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점차 북서진하면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하겠고 이번 주말쯤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15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암울한 소식은 이제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은 온난화로 새끼를 낳고 기르는 데 재앙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도 녹아내리면서 등반객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만큼 남극 펭귄의 운명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극 펭귄은 얼음 위에서 알을 낳고 부화해 새끼를 키우는데 이 얼음이 온난화로 부화 시기보다 일찍 녹아버리면서 번식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So if it breaks up earlier than early December, the chicks will actually fall into the sea and they will drown. 영국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부화 시기에 벨링스하우젠해의 얼음은 100% 녹아 펭귄 서식지 5곳 가운데 4곳이 사라졌습니다. 남극 전체로는 영국 면적의 10배 정도의 얼음이 녹았고 62곳의 집단 서식지 가운데 19곳이 타격을 받고 13곳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So this is a massive negative sea ice anomaly that we haven't really seen on this scale before within the period that we've monitored over the past 45 years. 해발고도 4,800여 미터의 몽블랑산 정상마저도 이상 고온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곳곳에서 낙석이 발생하고 빙하 속 깊은 틈이 생겨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any of the routes that we would have climbed 5 years ago are now either not able to be climbed in the same style. 온난화로 인해 몽블랑산의 빙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5m가 높아진 5,289m를 기록했습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브라질 늪지대에 서식하는 아나콘다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런 국제 멸종 위기종이 260여 개체나 국립생태원에 모여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평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몸 길이가 50cm 정도 되는 큰 거북이 잔디밭에서 풀을 뜯으며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가 고향인 설카타 육지 거북입니다.
긴팔로 높은 곳에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흰손 긴팔 원숭이는 동남아시아 열대 우림에서 왔습니다. 서식지에 물이 꼭 필요하고 헤엄도 잘 치는 노랑 아나콘다는 브라질 등 남미에 분포합니다. 동물원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 동물들은 모두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밀수나 불법 사육을 하다가 적발돼 임시 보호시설로 왔습니다.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에 마련된 보호시설에 49종 260여 개체가 모여 있습니다. 희귀종마다 제각기 다른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5억 원가량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밀수되거나 유기되는 동물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도입되는 동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식지에 맞는 사육 환경을 조성한 후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밀수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고 처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늘이 솔방울을 닮은 솔방울 도마뱀은 300만 원에서 비싸면 1000만 원 넘게도 거래됩니다. 반면에 동물 밀수로 적발돼도 벌금은 국내 거래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원산지 시장 가격만큼 부과됩니다. 최근엔 몸을 묶어도 소리를 잘 내지 않고 인형과 섞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도마뱀과 거북 같은 파충류가 많이 밀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종 위기종의 거래를 막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밀수와 불법 사육의 처벌 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다양한 반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중국인이 돌을 던져 공안 당국에 구속됐습니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장수성 수저우의 일본인 학교에 여러 개의 계란이 날아들었고 상하이 일본인 학교는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칭다오 일본 총영사관 근처에서는 일본인을 경멸하는 단어 등을 크게 쓴 낙서가 확인됐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 일본 단체 여행의 예약 취소 현상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일본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결론은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 3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견해가 부정적인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03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57%가 오염수 방류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는 67%가 정부의 판단을 이해한다고 답했고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도 49%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은 9%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일본 국민의 60%가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고 충분하다는 의견은 26%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11년 사태 발생 당시에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정보를 최소화하거나 은폐해 불신을 키웠습니다. 湯はやっぱり科学的にも安全だと言い切れないし、やっぱり海を汚しちゃいけないですよ。基本的にも。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불안감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방류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 전문가는 삼중수소로 인한 생식력 감소, 세포 구조 손상 등 인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혈중 지질 농도가 중년 여성이 폐경하기 3년에서 5년 전부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폐경 전 여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8년간의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경 3년에서 5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여성의 혈중 지질 농도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혈중 지질 농도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농도인데 이 농도가 높아지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7천여 명으로 일주일 만에 9.4%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를 기록했다며 이 추세면 9월 초중순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화려한 고층 빌딩이 특징인 도시인데요. 이 도시 곳곳에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돼서 마치 미래 도시를 엿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도시입니다. 네. 어느 도시인지 준비된 영상 보시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과학도시는 두바이입니다. 네. 이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이자 중동의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로 중동의 허브로도 불립니다. 21세기 들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룬 덕분에 중동에서 가장 부자 도시로 꼽히기도 하고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 발전과 더불어서 첨단 과학기술이 도시 곳곳에 적용된 과학도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봤지만 이게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길 만큼 화려한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네. 이 사막 위에 어떻게 이런 도시를 세웠을까요? 네, 두바이의 지리적 이점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바이는 중동의 중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하는 중동 자본과 그리고 서방의 자본의 접점에 위치한 덕분에 20세기부터 두바이 인프라 투자에 거대한 그 자본이 투입되는데요. 이 덕분에 지금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같은 엄청난 고속 성장 덕분에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에 맞먹는 중동의 기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이 기후적인 단점을 이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바이의 기후는 다습한 사막 기후입니다. 예. 이 평균적으로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14도, 최고 기온이 23도 정도인데요. 여름에는 29도에서 42도까지로 올라가는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도 바닷가에 인접한 탓에 습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인프라가 밀집된 이 해안 지역의 습도가 60%에서 80% 안팎입니다. 이 여름에 두바이를 방문하신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불쾌 지수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두바이는 이런 막대한 자본으로 고급 쇼핑몰과 호텔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갖추고 있어서 꽤 인기 있는 여행지로 꼽힙니다. 네, 그 두바이 영상을 보니까 과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도시처럼 보이던데요. 이 두바이 시대 곳곳에 과학들도 숨겨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바이라고 하면 화려한 건축물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과학을 몇 가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바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가 있는데요. 네. 이 부르즈 할리파가 첨탑을 포함하면 829.8m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예. 이 건물 자체 무게만 54만 톤에 달합니다. 건물 자체에 사용된 콘크리트에 엄청난 하중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런 설계 계획에 맞춰서 이 부르즈 할리파 대부분을 시공한 곳이 이 우리 기업 삼성물산입니다. 예. 이 삼성물산은 이 부르즈 할리파를 짓기 위해서 콘크리트에 특수 물질을 섞어서 기존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하고 좀 특성이 우수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콘크리트로 불리는 이 콘크리트의 최대 강도가 이 80 메가파스칼이라
메가파스칼이었는데요. 네. 네, 주사위만한 크기의 콘크리트가 몸무게 80kg의 성인 남자 10명을 떠받칠 수 있는 엄청난 강도입니다. 예. 이 덕분에 부르즈 할리파가 초고층 빌딩인데도 불구하고 진도 6 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부르즈 할리파가 2004년에 착공해서 5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시공이 된 건데요. 이 건물을 올리려면 이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지런히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공 기간을 단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르즈 할리파가 한 개층을 올리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존 콘크리트는 보통 24시간 정도가 지나야지 완전히 굳는데요. 이 삼성물산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10시간 만에 완전히 굳는 특성을 가진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부르즈 할리파는 그 가라앉지 않게도 이제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고 또 바람에 구부러지지 않게도 또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자, 우리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또 반갑게 들리는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 또 다른 건축물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바이는 지난 2016년에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건물이 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면적 250제곱미터 규모의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을 3D 프린터로 인쇄하기 위해서 높이 6m, 그리고 길이 36m, 너비 12m짜리 초거대 3D 프린터가 사용됐습니다. 네. 이 잉크 소재로는 콘크리트와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이 사용됐고요. 이 프린팅에 걸린 시간은 총 17일이었습니다. 비용은 약 1억 6,500만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프린팅 과정에 투입된 인력은 감시 인력 단 1명뿐이었습니다. 네. 지금이야 여러 곳에 이 3D 프린팅 건물이 좀 존재하고 있지만 2016년 당시에는 이 기술이 미래 건축 기술을 바꿀 것으로 전망되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후 두바이는 앞으로 2030년까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빌딩에 4분의 1 정도를 3D 프린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도시 곳곳에 3D 프린터로 만든 상가 건물과 주택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2019년에는 또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3D 프린팅 건물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이 면적 640제곱미터에 높이 9.5m였는데요. 이 복층의 구조인 3D 프린팅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기존 건설 방식과 비교해서 인력은 절반 수준이 투입됐고요. 이 건축 폐기물도 60% 절감됐습니다. 건설 기간도 3개월로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됐습니다. 이 내구성도 일반 건물과 동일한 수준의 내구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처럼 미래 기술로만 여겨졌던 3D 프린팅 건축이 두바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바이는 첨단 기술의 전시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두바이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인 만큼 이동 수단에서도 미래 기술을 엿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바이는 중동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와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바이에서 아부다비까지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드넓은 사막을 건너서 대략 1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두바이의 첨단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으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UAE 국영회사 DP월드와 영국의 버진그룹이 손잡고서 두바이의 하이퍼루프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 안에 캡슐 형태의 고속 열차를 넣어서 이 자기장으로 공중에 띄워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열차가 공기 저항이나 선로와의 마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음속에 가깝게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DP월드와 버진그룹이 기술적으로는 일단 하이퍼루프에 사람을 태우고서 500m 거리를 음속의 7분의 1 수준의 속도로 빠르게 주행하는 데 이미 성공을 했고요. 이 두바이에서는 이 하이퍼루프를 10km 구간을 완공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 노선인 170km 전체 구간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170km 구간을 12분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쯤에 일단은 상업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첨단 기술이 모여 있는 두바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네, 이렇게 미래의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도시답게 두바이는 미래의 도시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나갈지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7년마다 장단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신축 건물의 25%를 3D 프린팅으로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공공성을 띠는 업무에도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이런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 업무의 25%를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또 비자 신청이나 면허 갱신과 같은 공공 업무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바이가 속한 중동 지역이 이제 산유국이죠.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요. 탈석유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바이는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플랜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두바이는 사막의 뜨거운 햇빛 덕분에 태양열 발전에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2030년까지 두바이 에너지 수요의 25%를 태양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2050년까지는요.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75%까지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수력과 태양열 발전소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석유 기반 교통수단에서 점점 탈피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이런 친환경 첨단 교통수단 비중을 전체 2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은 두바이의 현재와 미래까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지리적 이점도 좋고 또 석유도 나오는 데다가 태양열까지 정말 축복받은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28일 오전 예정됐던 달 착륙선을 탑재한 로켓 발사를 또 연기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28일 오전 9시 26분쯤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47호기를 쏘아 올릴 예정이었지만 발사 지점 상공에 바람이 강해 발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발사 예비 기간 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새 발사일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로켓에는 소형 달 탐사선 슬림과 천문위성 구리즘이 탑재됐습니다. 슬림은 내년 1, 2월에 달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작사는 당초 지난 26일에 H-2A 로켓 47호기를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까지 3차례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 번째로 러시아 우주인이 미국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비행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지구 표면에서 약 420km 상공에 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륙한 지 약 30시간 만인 우리 시각 27일 밤 10시 16분쯤 마침내 도킹에 성공합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먼저 와 있던 우주인이 새로운 우주 비행사 4명을 포옹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스페이스X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 우주 비행사를 수송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이번 크루 드래곤에는 처음으로 각기 다른 국적의 우주 비행사 4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임무를 이끄는 미국인 여성 우주 비행사 제스민 모그벨리와 덴마크인 안드레아스 모겐센, 일본인 후루카와 사토시, 러시아인 콘스탄틴 보리소프 등입니다. 특히 보리소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비행한 세 번째 러시아 우주인이 됐습니다. I want to point out again how important it is to work together in unity, and this i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 are the most international SpaceX flight. Right now you see 5 nationalities here,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work together. 미국 항공우주국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해 7월 우주선 좌석 교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상대 우주선을 이용해 자국 우주 비행사를 우주정거장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러시아 우주인이 미국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우주 협력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최근 달 남극에 최초로 탐사선을 안착시킨 인도가 이번에는 태양 주변을 돌며 태양 대기 등을 연구할 인공위성을 곧 발사할 예정입니다. 인도 정부기구인 인도우주연구기구는 아디티아 L1 인공위성의 잠정 발사일을 오는 9월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고 인도 일간 더 이코노믹 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7개 도구가 탑재된 아디티아 L1은 태양 대기뿐 아니라 태양 자기 폭풍과 그 폭풍이 지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인공위성은 발사에 성공하면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 지구 시스템의 라그랑주 1 지점 주변에 있는 헤일로 궤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인공위성은 현재 발사대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기술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YTN 사이언스는 CCS 기술의 효용성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3회에 걸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어 안전하게 보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저장 실험실에 양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인 오투웨이 국제 CCS 실증센터. 드넓은 초원에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떼가 보이지만 땅속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곳 오투웨이 실증센터에는 총 3개의 이산화탄소 주입정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를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고 이 주입정을 타고 지하 1,500m 아래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CCS 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땅속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 매장된 탄소량은 9만 5천 톤, 자동차 2만 3천여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맞먹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고갈된 가스전이나 대염수층에 들어가 물과 섞여 탄산칼슘으로 영구 저장되는데 그 위로 두껍고 단단한 덮개암층이 코르크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is carbon dioxide storage formation is extremely stable and has been stable for millions of years.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we chose it in the first place. 실증센터에서는 주입 후 이산화탄소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입 기술을 개발해 실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2008년부터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륙붕의 CO2를 저장할 때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 안전하고 저비용의 신뢰성 높은 모니터링 기술 개발,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단번에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CCS 기술이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최근 상온 초전도체의 검증을 둘러싸고 과학계가 뜨거운 논쟁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맥신이라는 소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성능으로 2차 전지 전극 소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쓰임새가 큰 신소재인데요. 다만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큽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이른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 머리카락 10만 분의 1인 1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물질이지만 최근 2차 전지의 새로운 전극 소재로 떠오르면서 과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이목도 쏠리고 있습니다. 맥신은 금속층과 탄소층을 번갈아 쌓아 만든 나노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과 혼합하거나 금속 등의 코팅에 사용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맥신은 2011년 처음 합성된 신소재로 천연 금속과 탄소,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맥스라는 합성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원소나 분자를 레고처럼 더해 여러 가지 특성의 맥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맥신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겁니다. 기존 전극 소재인 그래핀보다 10배 정도 전도도가 높아 2차 전지의 전극으로 활용하면 용량은 늘리고 충전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자파를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 자율주행차의 부품에 쓰거나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맥신은 구성물의 조합에 따라 도체나 반도체, 자성 소재에 이르기까지 자유자재로 특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원자 구조나 원소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응용 분야가 아닌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안정성 확보와 생산 비용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맥신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지나야 유의미한 형태의 상용화 제품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연속으로 오르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실험 데이터 센터가 전기료 부담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내년 R&D 예산까지 크게 감축될 상황이어서 과학계에선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의 글로벌 대용량 실험 데이터 허브센터 소개 영상입니다. 입자가속기 연구 결과 등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해외 실험 데이터를 전용망을 통해 국내에 제공하는 GSDC. 연간 70여 편에 달하는 국내 SCI급 논문이 나오는 데 기여한 아시아 1위 데이터 센터로 소개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GSDC의 가동률이 99%를 넘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GSDC 내 컴퓨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전원을 내렸습니다. 정기 점검을 제외하고 이 같은 대규모 셧다운은 키스티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인은 지난해부터 5차례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 지난해까지 GSDC의 평년 전기요금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키스티는 GSDC 전기요금 예산을 4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8월 기준 전기료가 이미 4억 원을 넘었고 올해 전체로는 7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셧다운을 단행한 겁니다. 일단은 8월 달이 전기료가 가장 단가가 비쌀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좀 연구를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 데이터 저장 장치는 지속성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게 안정적이지만 전기료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전원 차단이란 초유의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R&D 예산 3조 4천억 원 삭감이라는 찬바람까지 몰아치면서 과학기술계는 활발한 창의력 대신 바짝 위축된 긴장감으로 경직되는 모습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S&E 리서치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E 리서치는 앞으로 신규 리튬 광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서 수요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며 2028년엔 리튬 가격이 톤당 13만 위안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해 초 톤당 58만 위안까지 오르다가 올해는 배터리 업체들의 재고 증가로 1톤당 16만 위안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리튬 가격 하락은 채굴과 정제련 업체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글로벌 채굴 업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전망이라고 S&E 리서치는 분석했습니다. 네, 68대 만을 맞고 떨어졌어요. 신발 붙었어야지. 신분증이요?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면서 운전면허 시험장이 붐비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곡절 이상으로 까다로워진 운전면허 시험과 심각한 응시생 적체 현상.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면허 시험을 보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유형도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학원비도 지금 많이 오른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응시했습니다. 하차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방향 들어가요. 방향. 긴장한 탓에 실력 발휘를 못하는 응시자도 없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곳에서 시험을 본 응시생 190여 명이 전원 탈락하는 기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근데 삑 소리 나더니 갑자기 70도로 뚝 떨어지니 내려오래. 기계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믿어야지. 이 교습소는 주로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1시간만 연수받으면 모두 합격할 수 있다는 솔깃한 말로 고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일단 그런데 면허 연습장 같은 데보다는 기다리지도 않고 편하잖아요. 서울에서 대절 버스를 이용해 내려온 수강생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수강생들은 학원 측의 확인도 없이 한꺼번에 10시간 이상의 도장을 마구 찍습니다. 30개라고 했죠? 야, 됐어요. 그만 찍어. 학과 수업은 몇 시간 들으셨어요? 만들었죠.
처음 시험을 볼 때와 같은 조심성으로 안전운행에 힘쓴다면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궁근종은 중년 여성 2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흔한 여성 질환인데요. 최근에는 중년 여성뿐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자궁근종 진료 비율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에서는 자궁근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류기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궁근종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 들어본 질환이긴 한데 이게 정확히 의학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자궁근종은 자궁의 대부분인 근육층에 세포 이상으로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육으로 이루어진 자궁에 생기는 덩어리, 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자궁의 가장 흔한 질환인 동시에 여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종양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로 중년 여성들이 많이 앓는 질환인데요. 최근에는 좀 발병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 자궁근종은 폐경 전 여성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0세 이상에서 40에서 60%까지 즉 2명 중에 1명은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최근 국내에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자궁근종으로 진료를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또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식습관의 변화, 서구화에 따른 비만의 증가, 그리고 임신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영향으로 실제 젊은 여성에서 자궁근종의 발생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부인과 검진율이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던 근종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진단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젊은 여성의 자궁근종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에 난임의 원인이 되거나 임신과 출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젊은 여성에서도 자궁근종을 중년 여성들만의 병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종양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종이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네. 이 종양과 근종은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 몸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생겨서 자라나는 조직 혹은 덩어리들을 이제 종양이라고 이제 통틀어 부르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악성 종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빨리 자라고 퍼지고 또 전이가 되어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흔히 말하는 암에 해당이 되겠고 반면에 양성 종양이라고 하면 비교적 서서히 자라면서 파고들거나 전이가 되지 않는 그래서 대개 생명에 지장이 없고 제거하면 완치가 되는 혹덩어리인데 바로 자궁근종이 대표적인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네. 즉 정리하면은 자궁근종은 몸에 생기는 종양의 한 종류인데 암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궁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뭐가 될까요? 사실 자궁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가족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는 소위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 이른 초경, 또 늦은 첫 임신, 혹은 출산 경험이 아예 없는 것, 그리고 비만 역시도 자궁근종의 발생이나 진행을 촉진시키는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력이나 호르몬 같은 것이 원인으로 이제 추정은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나요?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약물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크게 구분을 해왔고 네. 먼저 약물 치료로는 근종으로 인한 증상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근종을 아예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치료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수술적 치료로는 근종을 제거하고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절제술과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자궁절제술이 있겠고 이외에도 고주파 용해술, 색전술, 하이프와 같은 다양한 치료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자궁근종의 어떤 치료가 가장 좋다라는 것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각 환자 개인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근종의 크기뿐만 아니고 형태나
자궁에서의 위치도 중요한 동시에 환자분의 증상, 나이, 향후 임신 계획, 폐경 여부, 또 전신 건강 상태나 또 선호도 등에 따라서도 적절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자궁 근종이 발견돼도 좀 더 지켜보고 치료를 해봅시다, 수술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가 네. 좀 많더라고요. 이게 네. 발견된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은 자궁 근종이 우연히 발견된 여성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 근종이 있지만 그와 관련된 아무런 증상도 없고 또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형태도 아니고 향후 임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개 아무런 치료 없이 정기적인 추적 관찰만으로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도 자궁 근종으로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 등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는 것이 환자분께는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라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치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치료를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자궁 근종으로 인한 출혈이나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으면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이제 우연히 발견된 여성들은 이제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더라. 추적 관찰만 해도 괜찮더라.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궁 근종을 추적 관찰도 하지 않고 제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자궁 근종은 되게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방치하고 지내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크기가 너무 커져서 심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혹은 난임이 되거나 또 수술도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작고 또 별 증상도 없는 근종들을 혹시 나중에 커질까 봐 걱정해서 미리 수술이나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잊어버리거나 방치하지 말고 정기적인 진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고 그중에서 실제로 커지거나 또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에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자궁 근종을 그냥 놔두면 혹시 암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네. 일반적으로 자궁 근종이 흔히 육종이라고 하는 자궁암으로 진행되지는 잘 않습니다. 사실 아예 발생 시점부터 서로 다른 종류라고 봐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그 근종을 관찰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그 자궁 근종이 갑자기 암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보다는 새롭게 발견된 근종이 급격히 크기가 단기간에 증가하거나 검사상에서 모양이 좋지 않을 때에는 처음부터 근종이 아닌 육종일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이 자궁 근종이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폐경 후에는 자궁 근종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예, 사실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근종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폐경이 되신 이후에 우연히 받은 검진에서 근종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전에 받은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크기가 비교적 크거나 검사상 모양도 좋지 않은 자궁의 혹이 폐경된 여성에서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다면 혹시나 근종이 아니라 육종 같은 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보다 중년 여성분들께서 가장 흔하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폐경이 되면 기존에 있던 근종이 싹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 현재 증상이 심하거나 심지어 과다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있는데도 폐경될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폐경이 된다고 근종이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상당히 오랜 기간 증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크게 걱정할 질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명심해야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궁 근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궁 근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또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폐경이 안 된 여성이라면은 생리량이 점점 또는 갑자기 많아지거나
또는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양상이 바뀌는 등의 생리와 관련된 증상이 있다면 꼭 의심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미 폐경이 된 여성에서도 부정출혈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외에도 소변이 자꾸 마렵고 또 실제로 자꾸 보게 되는 빈뇨 증상이나 복부 불편감과 소화불량, 특히 이제 큰 근종이 있을 때는 가스도 자꾸 차고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자궁 근종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은 아닌 만큼 꼭 정기 검진 받으셔서 1년에 좀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궁 근종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류기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무 살 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니코틴 중독은 강해지고 금연은 더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국립병원기구 교토의료센터 연구팀은 평균 연령 58세의 금연 클리닉 방문자 1,38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20살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그룹은 20살 이후부터 흡연한 그룹보다 흡연량이 많았으며 니코틴 의존도도 더 높았습니다. 또 금연 성공률은 20살 이전 그룹이 46%, 20살 이후 그룹이 56%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을 넣지 않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18%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대병원 박윤종 박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있는 40세에서 70세 성인 5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음식에 소금을 전혀 넣지 않는 사람은 소금을 항상 넣는 사람보다 심방세동이 생길 확률이 18% 낮았습니다. 소금을 가끔 넣는 경우도 항상 넣는 사람보다 심방세동 발병률이 15%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위점막 시스템을 그대로 모사한 생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오가노이드와 생체 칩 기술을 접목해 실제 위점막을 본뜬 생체 모사 칩을 개발한 뒤 이를 이용해 헬리코박터균의 방어 기제 중 하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체 칩 내의 미세 유체 흐름을 통해 기계적 자극과 세포 상호작용을 구현했으며 실제와 비슷한 위점막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헬리코박터균의 위점막 펩티드가 모자이크 형태로 발현되면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31일 올해 가장 큰 둥근 달이 뜹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31일 오전 10시 36분에 올해 들어 가장 큰 둥근 달이 뜨고 서울 기준으로는 오후 7시 29분부터 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뜨는 달의 거리는 지구로부터 약 35만 7천여 킬로미터로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보다 2만 7천 킬로 정도 가깝습니다. 또 이 달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기도 해서 이른바 슈퍼 블루문이 되는데 슈퍼 블루문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뜨는 겁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탄소를 다시 모아서 없애는 것 또한 하나의 큰 축인데요. 사이언스투데이는 이산화탄소 포집, CCS 기술에 대한 특집 보도 첫 순서로 호주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저장 실험실 현장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CCS 기술은 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 CCS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특집 보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